오케이. 그러면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신경망과 관련해서 같이 이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까 이제 우리 신경망과 관련해서 이제 논의드리던 이제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경망 자체의 그 신호 전달에 대해서 같이 이제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신호 전달이 수행되고 나서는 뭔가 이제 유의미한 실습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빅브레이크 이전에 신경망을 구현하시는 게 가능하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빅브레이크 이전에 신경망을 좀 그 본격적으로 이제 활용하는 빅브레이크 이후에는 응용 사례로서 상의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 그 되게 금방 끝났네?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 이제 3장의 내용, 아이고, 요 3장의 내용은 신경망 이제 구성인데 학습 부분까지는 오늘 이제 어렵고요. 내일 3일차에서 이제 학습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제 학습에서 5차 역전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내일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아마 내일까지 5차 역전파의 개념까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이제 기대합니다. 신경망을 사용하시는데 신경망이 어떻게 연산이 되는지는 뭘 연산을 하시는지는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4일차부터는 이제 좀 더 응용에 가까워지는 이야기들을 하고요. 교재에서는 다루지 않지만 텐서플로우나 아니면은 파이토치와 같은 것들을 이제 왜 필요로 하는가 딥러닝 쪽에서 그런 점에 대해서 이제 논의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6장에서부터는 이제 더 이상 직접 구현하시지는 않을 거고요. 요 텐서플로우와 파이토치를 통해서 신경망을 이제 구성하고 평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을 기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요 7장의 합성급 신경망은 5일차에 논의가 될 예정이고 합성급 신경망의 주요한 목표 자체가 영상 기반의 데이터를 다루는 걸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이 5일차에서는 신경 딥러닝의 가장 그 빛나는 현재까지 이제 업적이죠. 영상을 이제 잘 처리하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왜 딥러닝이 이걸 잘 처리하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실험들을 통해서 알아볼 것을 이제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 8장의 딥러닝은 그냥 그 다음은 뭘 해야 되는가? 점점점 이 정도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그냥 개략적인 이야기고 그래서 여기에서의 내용들은 제가 진행하는 딥러닝 이제 심화 과정, 파이딥 2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그 심화 과정에서 자세하게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3장의 신경망으로 이제 돌입했고 간단하게 이제 용어를 이제 확인해 보는 정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하던 말씀을 그 서둘러 마무리 지어 보겠습니다. 왜냐면 아무리 좋은 내용도 남의 말만 들으면 사실 재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죠? 뭔가를 해보시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요. 그러면 이제 요 신경망에서 이제 은닉층이라고 하는 것은 좀 우스꽝스러운 그런 이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하하하 재밌다보다는 허 이런 느낌인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걸 왜 은닉층이라고 부르냐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느낌이죠. 이와 관련해서는 그 4일차의 경험을 미리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이제 거꾸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의 어떤 재미를 위해서요. 그러면 먼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링크점 텍스트에 좀 관심을 다시 한번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예시 데이터 셋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론을 쭉 배우고 실습하는 거는 이론은 대부분 졸리고 그리고 나서 실습할 때쯤에 되면은 그 이론이 왜 필요한가를 느끼는데 이미 설명이 지나가고 난 뒤잖아요. 그래서 목표로부터 거꾸로 내려오는 방식으로 한번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역시나 이제 그 접근하는 방식은 요 예시 데이터셋의 그 링크를 이제 길지만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되니까 여기서 제공하니까 이렇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이 과정에서 필요한 데이터셋 이외에도 제가 진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지금 요 공유 드라이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한테 당장 필요하지 않은 것들도 여기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한꺼번에 전체 다운로드하는 거는 불필요한 행동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필요한 것만 이제 다운로드 받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엠리스트라고 하는 요 이제 데이터셋이 있는데요. 요 엠리스트라고 하는 데이터셋을 그 다운로드 이제 받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이제 확대해서 이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엠리스트 ND 어레이라고 하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52메가짜리죠. 그리고 나서 그 한 가지 하셔야 될 활동이 있습니다. 이 현재 주피터에서 데이터 폴더를 생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데이터 폴더로 이동하신 다음에 업로드를 해 주셔야 됩니다. 방금 전에 다운로드 받으신 파일을요. 그 작업까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기 업로드를 하시면 이제 그 데이터 2와 같은 위치에 데이터 폴더가 있고 엠리스트 ND 어레이라는 파일이 이렇게 이제 위치된 것을 같이 이제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순서를 바꿔서 이제 데이터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이제 해야 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손글씨 숫자 데이터셋을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파일의 경로 오픈 이렇게 이제 수행하시고 데이터 폴더에 엠리스트 ND 어레이인데 보시면 이게 경로가 자동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일이 직접 입력하시는 것은 그 또 오타가 뭐 날 확률이 높고요. 이러니까 이렇게 이제 하시고,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제 기본적으로 읽기 모드인데 이게 텍스트 파일이 아니기 때문에 바이너리 모드를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파일 객체를 이제 생성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파일의 형식 자체를 읽어드리기 위해서 이제 피클이라는 파이썬의 표준 라이브러리 모듈이 필요하고요. 여기서 이제 그 엠리스트 데이터 셋 이라고 하는 것이 이 피클이라는 모듈을 통해서 로드 파일 이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기서 이제 그 train images, train labels 그리고 test images, test labels로 요 엠리스트 데이터를 이제 풀어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도대체 이제 뭔가 라고 한 점을 이제 바로 확인을 하기 위해서 train images의 첫 번째 거를 컬러 맵을 그레이로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뭔가를 해보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성공합니다. 한 가지 권장드리는 방식은 여기서 그 해당 파일이 일단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이거에 그 오른쪽 클릭하시면 카피 패스가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이 카피 패스를 하신 다음에 이 경로에다가 이거를 이제 붙여 넣으시면 이제 파일 데이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어디서 이제 붙여넣기를 하는가에 따라서 이제 조금 이제 다르실 수가 있는데 이게 그 지금으로서는 좀 정확한 경우는 아니네요. 근데 이제 그 보시면 이 day2 자체가 이미 파이딥에 있기 때문에 이 파이딥이 붙으면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보통 문제가 생기시는 게 이제 ND 이런 데서 이제 오타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 폴더와 이제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도 좀 지워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이제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워크스페이스일 수도 있죠. 지금 이제 그 컨테이너에서 이제 작업하신다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수행하셔서 살펴보시고 만약에 그래도 안 되신다라고 하시면 요 그 다시 말씀 주시면 제가 가서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혹은 캡처를 보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파일 자체가 당연히 그 업로드가 돼서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야지 이 카피 패스를 하든지 알 수 있으니까요. 또 아까 상의 드린 대로 그 자동 완성이 자동 완성을 사용할 것을 처음에 권유 드렸습니다. DA 탭키 입력하시면 데이터로 시작하고요. MN 탭키로 시작하면 mlist ndarray.pkl이라고 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요 제한이 이제 발생할 거고 이거는 주피터의 기능입니다. 이렇게 이제 경로 자체를 자동으로 완성해 주는 게 주피터의 기능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그래도 안 되시면 알려주시면 제가 적절한 방법으로 상의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안 되시거나 문제가 있어서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 경우 알려주세요. 교체를 좀 요청드려야 되겠네요. 어떠신가요? 이제 되시나요?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요 손글씨 숫자 데이터셋인데 이게 왜 손글씨냐라고 물어보시면 요 뭐 같은가요? 손글씨라는 가정하에서는 O처럼 보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 제목을 실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타이틀 하면 요 트레인 레이블즈를 사용하시면 되겠죠. 즉 레이블은 트레인 레이블즈의 첫 번째 값으로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디 괄호쌍이 안 맞네요. 그치? 이게 좀 지워져서 그렇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고 이게 십진법의 수 중에 하나구나. 그리고 이제 손으로 쓴 글씨구나 라고 하는 정보 하에서는 이게 5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 손글씨 숫자 데이터셋은 딥러닝의 헬로 월드입니다. 그 머신러닝의 헬로 월드가 어제 붓꽃 데이터였죠. 그러면 이제 규모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트레인 이미지즈의 쉐입하고 테스트 이미지의 쉐입은 당연히 이제 같아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두 개를 이제 한꺼번에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펜다스 이제 시리즈를 통해서 트레인 레이블즈의 도수 집계도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거꾸로 했죠. 우리는 실습을 좋아한다. 그죠? 남의 말 듣는 건 재미없습니다. 관광을 갔는데 체험을 못하면 그 무슨 관광인가요? 이론이 아무리 좋아도. 그러면 이제 다음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셋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기계학습 기법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되는 데이터셋이 필요합니다. 엠리스트 데이터셋은 손글씨 숫자 이미지의 모음입니다. 아라비아 숫자 0부터 9까지 여러 사람들의 손글씨를 모았습니다. 데이터셋은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합니다. 훈련 이미지 6만 장과 시험 이미지 10,000장을 제공합니다. 물론 지도학습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 이미지의 레이블도 같이 제공합니다. 훈련 시험 데이터는 서로 다르게 구성되면 기법의 비교가 어렵기 때문에 나눠진 상태로 제공됩니다. 그래서 같은 훈련 데이터로 서로 다른 기계학습 모델을 훈련하고 같은 시험 데이터로 평가해 결과를 비교할 수 있는 구성입니다.
엠리스트 데이터셋의 이미지 데이터는 28x28의 회색조 이미지입니다. 이미지는 픽셀 강도를 의미하는 숫자로 표현됩니다. 흑백 이미지는 색상 채널이 단일하고, 천연색 이미지는 RGB와 같이 3개 이상의 채널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각 이미지 데이터는 28x28x1 형상의 3차원 텐서입니다. 이미지 데이터는 숫자입니다. 각 픽셀들은 0부터 250억 범위의 정수값으로 픽셀 강도를 표시합니다. 픽셀 강도에 따라 화면에서 색상이 표현됩니다. 0부터 250억 범위의 정수로 표현되기 때문에 자료형은 unsigned int 8비트입니다. 음수가 없기 때문에 unsigned이고 2의 8제곱은 256이라 0부터 250억 범위는 8비트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소개드린 내용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훈련 데이터는 이제 6만 장이고 시험 데이터는 이제 만 장이고 각각은 28x28입니다. 그걸 이제 어디서 확인하실 수 있냐라고 하면 요 6만 그죠? 요게 이제 S개입니다. 이제 훈련 데이터라고 하는 의미에서 STR, Strain, Stest 이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은 28x28입니다. 그게 이제 어떤 의미냐? 그건 이제 직접 눈으로 보셨는데요. 요 아래쪽에서 28x28짜리가 그려진 겁니다. 여기가 28픽셀이고요. 요게 28픽셀입니다. 그럼 이제 그 점은 이제 알았고 그 다음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훈련 데이터의 6만 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이 train labels에 대해서 도수 집계를 수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값에 대한 내림차순 정렬이 수행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그 색인에 대해서 좀 정렬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색인에 대해서 정렬을 하기 때문에 0부터 9까지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제 나오고요. 보시면 6만 장이면 0부터 9까지 10개의 값이 평균적으로 6,000개씩 있으면 그게 6만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고르게 그 붓꽃 데이터처럼 50개씩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냐 하면 그렇지는 않네요. 이게 1이 제일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요 그 제일 적은 거는 5인 것 같습니다. 그죠? 5,400 보다 작은 게 없어 보이죠? 그래서 왜 그런가에 대해서 대략 짐작해 보면 1은 쓰기 쉽잖아요. 그죠? 이게 1은 쓰기 쉽은데 5는 1에 비해서 현저하게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그죠? 사람마다 이제 어떻게 쓰냐가 뭐 다른데, 그죠? 뭐 밑에 있는 건 제가 흉내도 못 내겠네요. 저랑 쓰는 방법이 많이 달라서. 그래서 이게 평균적으로는 6,000개씩 모아지는 게 사실 바람직합니다. 바람직한데 이게 현실적으로 수집된 데이터가 일단 이랬습니다. 이 데이터는 언제 수집이 됐는가? 초기의 성공적인 합성곱 신경망은 1998년 르넷입니다. 르넷은 합성곱 계층을 사용한 7층의 신경망으로 손글씨를 인식하는 모델로 활용되었습니다. 1989년 합성곱 신경망이 최초로 고안된 이후 10년 정도의 기간 동안 다듬어져서 완성되었습니다.
1998년 여러 모델들의 비교를 위한 표준 데이터 집합을 도입하였고 합성곱 신경망과 다른 모델을 비교하였습니다. 합성곱 신경망은 손글씨를 인식하는 다른 모델을 압도하는 성과를 보이면서 주목받았고 손글씨 인식이 필요한 우편 서비스 등에 실제로 활용되었습니다. 당시 미국 우편 서비스의 평가에 따르면 인식 오류가 1% 정도로 매우 탁월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이미지 인식에 활용되는 딥러닝 모델은 대부분 합성곱 신경망 기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98년 르넷은 2012년 알렉스넷이 해당 기술을 빅데이터에 대해 적용하면서 가치를 재평가받았습니다. 딥러닝에 대한 불씨가 점화됐는데 합성곱 신경망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데이터셋이 왜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 보시면 1998년에 영상 인식을 수행하는 이제 그런 프로젝트가 미국 우체국에서 수행이 됐는데 우리나라로 하면 이제 우체국이죠. 이제 우편 봉투에다가 이제 글씨를 쓰잖아요. 뭐 보낸 사람, 받는 사람 이렇게 이제 쓰는데 그거를 자동으로 인식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진행됐던 프로젝트고 이 프로젝트의 이제 성과를 효과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 제시된 것이 이제 엠니스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실전적인 데이터죠. 당시로 따지면 이제 실용적이고 실전적인 이제 데이터고, 이런 것은 이제 손글씨를 뭐 인식하는 것을 광학 글자 인식이라고 부르잖아요. 옵티컬 캐릭터 레코니션이라고 이제 부르고 이제 줄여서 이제 OCR이라고 부르는데 요새는 잘 되죠. 그죠? 요새는 이제 핸드폰 갖다 대면 막 텍스트 막 이렇게 선택이 되고 막 선택된 텍스트 번역하고 이런 거 잘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새는 이제 굉장히 이제 잘 됩니다. 그런 것에 어떤 시발점을 제공한 그런 데이터셋이다. 그런 연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퍼셉트론과 같은 것을 적용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죠? 그거를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요? 그래서 이제 그 점을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시면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되어 있는데 이제 이 문제를 퍼셉트론으로 해결 시도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 퍼셉트론으로 해결을 시도하는데 다만 이 연산의 효율성 이런 것을 이제 위해서 이 퍼셉트론은 사실상 안 쓰이고 같은 선형 모형인데 이제 퍼셉트론이 이미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쓰진 않을 거고 거기에 이제 대응되는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이제 모형은 로지스틱 리그레션으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직접 구현한 건 아니지만 사용은 유사합니다. 핏에서 이제 XS랑 YS를 전달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게 얼마나 이제 해결이 될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활용을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네, 보시면 이 퍼셉트론이 이제 1958년에 이제 제시가 됐는데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이제 1951년쯤에 이제 제시가 됐습니다. 근데 이 둘이 서로를 인지를 못했던 모양이에요. 당시에는 뭐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한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다른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된 게 결과적으로 같은 내용이다 혹은 유사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그랬고 요 퍼센트론 쪽은 신경과학 쪽에서 이제 진행이 된 내용이고 요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통계 쪽에서 수행된 내용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나중에 만들어지고 보니까는 어? 어라? 이건 거의 비슷한데 거의 이제 동일한데 사실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연산적으로 훨씬 효율적이네. 이런 점입니다. 그래서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하고 퍼셉트론은 거의 동일하지만 사실상 이 퍼셉트론은 직접 사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통해서 이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지금 현재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퍼셉트론하고 로지스틱 회귀가 이제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이제 무엇인가를 간략하게 이제 요약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살펴보면 큰 틀에서는 동일한데 딱 여기가 다릅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다르고 왜 다른가에 대해서는 곧 소개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네? 하고 근데 보시면 x에 대해서 가중치를 하나씩 부여하는 건 이제 동일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데이터가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하고 싶다면 우리가 다음 같은 방식으로 변환을 해야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 트레인 이미지즈를 리쉐입을 이제 통해서 28 곱하기 28 이런 식으로 1차원의 형식으로 변환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무슨 말인가를 이제 소개를 드리기 위해서 역시나 직접 실습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 위쉐입과 관련해서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그 넘파이의 문서와 이제 챗GPT를 이제 활용하시면 이제 잘 살펴보실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 겁니다. 요 마이너스 1은 요 자리에 있는 값을 그대로 사용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6만이면 6만이라는 값을 여기다가 그대로 쓰겠다는 거예요. 근데 위쉐입은 이제 형태를 이제 변환하는 이제 과정입니다. 그래서 처음 소개해 드리는 거고 종종 써야 되니까 간단하게 이제 리뷰해 보겠습니다. 다차원 텐서를 표현하는 ND 어레이는 텐서 형상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쉐입 속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속성은 튜플 자료 구조로 표현됩니다. 1차원의 경우 한 개의 숫자가 담겨 있고 2차원은 두 개의 숫자가 담긴 튜플입니다. 이로써 몇 차원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차원값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엔딤 속성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텐서의 형상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위쉐입 메소드로 변경할 형상을 지정하면 됩니다. 1차원의 벡터를 2차원으로 바꾸거나 반대로 다차원의 텐서를 벡터로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변경할 때 원소의 총 개수는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4개의 원소를 가진 벡터를 2차원 행렬로 바꾸고 싶다면 2x2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변경한 다음 다시 원래 상태로 바꾸는 것도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위쉐입 메소드를 호출하면 새로운 엔디어레이 객체가 생성됩니다. 즉 원본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형상으로 설정한 다음 그 결과를 같은 변수로 사용하고 싶다면 해당 변수에 명시적으로 할당을 해야 합니다. 물론 원하면 다른 변수에 새로운 형상의 텐서를 할당하고 원본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경우에는 왜 이런 작업을 수행했는가? 라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 퍼셉트론의 형식이 기대하는 그런 모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양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면은 이것은 이런 1차원 형식의 텐서를 뜻합니다. 즉, 벡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이미지는 벡터가 아닙니다. 최소한 2차원의 형식을 가지고 있고 컬러 이미지는 3차원 이상일 수 있습니다. 3차원이죠. 그리고 비디오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전개가 되니까 또 4차원일 거고요. 근데 퍼셉트론과 그것에 이제 유사한 것들은 벡터 형식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강제적으로 이런 조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훈련과 시험 데이터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반복적으로 적용해야 될 가능성이 높으면 전처리 함수로 만들어 주시기를 권장합니다. 그래서 이미지들이 들어온다 라고 하면 목표 형상으로 형상을 이제 지정하고요. 목표 형상으로 다음 것이 이제 풀어내는 것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목표 형상을 784짜리 벡터로 만들고 싶다. 이렇게 이제 지정하면 전처리에서 이제 트레인 이미지를 제공하고 목표 형상을 이제 제공하면 아까랑 동일한 작업이 수행된다는 점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 별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파이썬의 문법이고요. 여러 개의 값을 언팩한다라고 합니다. 역시나 이제 파이썬의 기본 문법이니까 관련해서 궁금하신 경우에는 챗GPT한테 자세하게 이제 물어보시면 대체로 이런 기본 문법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수행이 되고 난 다음에 프린트문으로도 보시는 거는 처음에 이제 필요한데 이게 명확하게 이제 확인하시는 게 항상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표 형상과 X 트레인의 쉐입의 두 번째 이후의 값이 일치하는가 이런 식으로 확인하시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X 테스트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테스트 이미지즈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고 목표 형상을 다음과 같이 이제 제공하고 X 테스트 쉐입도 그와 같은지 잘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요 assertion이 조용하게 그냥 넘어가면 무소식이 희소식인 거죠. assertion의 목표가 무소식이 희소식인 겁니다. 얘가 뭔가 소식이 있다. 이러면은 assertion 예외가 아까처럼 발생하는 겁니다. 즉 목표 형상과 다르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확인하실 때 얘네들의 이제 두 번째 이후의 값을 선택하는 게 필요한데 왜냐면 첫 번째 값은 이게 6만이고 6만인데 x테스트는 또 만이고 만이니까 첫 번째 값은 다르기 때문에 이게 목표 형상과 이제 관련은 이미 S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점을 이제 또 확인하는 게 필요한데요. 목표 형상과 이제 같을 뿐만 아니라 이
트레인 이미지의 개수 자체는 달라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X 트레인으로 바뀌었어도 개수는 이제 동일해야 되고요. 테스트 이미지즈도 X 테스트의 개수가 달라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설션들이 다 이제 통과해야지 제대로 변환이 이제 수행됐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일단 데이터를 먼저 가공을 해봤는데 이 상태면 일단 퍼셉트론과 같은 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이제 X 트레인을 XS로 제공하고 그리고 트레인 레이블즈를 Y 트레인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레이블즈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작업해 주실 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잘 수행되는지 한번 실행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한 수초 이내 정도에서 다음과 같이 이제 완료가 될 것을 이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야, 근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렇게 느끼실 수 있죠. 왜냐? 워닝이 지금 이제 로그가 발생했는데요. 컨버전스 워닝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매개 변수의 변화가 0이 되는 것에 실패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죠? 그죠? 그 원인이 뭐냐? 보시면 그 총 반복 횟수의 한계에 도달했다라고 나옵니다. 이 총 반복 횟수는 우리가 구현한 학습 횟수에 대응합니다. 주어진 학습 기본값이 있는데 그 기본값만큼 수행을 하다가 지금 멈출 수밖에 없었는데 죄송한데 매개 변수 수렴에 실패했어요. 이게 마지막에 그 계속 변하다가 그냥 끊겼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언을 하고 있죠. 그 학습 횟수를 늘려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 맥스 이터레이션이라고 하는 설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 데이터의 스케일에 조금 손을 대시면 어떨까요? 이런 이제 제언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현재 라이브러리 사이클러는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것이 몇 번의 반복 횟수가 이제 기본 설정인가를 이제 알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 라이브러리는 이제 역시나 마찬가지로 원칙적인 방법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scikit-learn이라고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API들은 다음과 같이 이제 웹사이트를 통해서 그 문서를 이제 제공하고요. 현재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버전은 이제 1.1 버전일 겁니다. 네,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큰 상관없지만 로지스틱 리그레션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원칙적인 이제 방법인데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살펴보시면 여기에 맥스 이터레이션이 100번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최대 100번까지 하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왜 최대라는 개념이 들어갔냐면 아까 경험하신 것처럼 최대 반복 횟수 이전에 매개 변수가 0이 되면 그러면은 최대 반복 횟수 이전이라도 그만둬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를 그냥 구현은 안 했습니다. 개념의 이해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까지 실제로 사용하실 코드는 아니라서 그런 것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한번 구현을 해보시면 왜 이런 것을 이렇게 구현했는가를 이제 공감하시기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게 부족할 수 있다는 거죠. 반복 횟수가 모자랐구나. 미안하다.
그래서 이제 맥스 이터레이션을 그러면 넉넉하게 줘보겠습니다. 한 1000번 해봐. 10배. 그러면 이렇게 넉넉하게 줘도 만약에 얘가 그 수렴에 성공하면 그 이전에 500번에서라도 멈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넉넉하게 주셔도 돼요. 그래서 한번 넉넉하게 주고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100번을 수행했을 때 한 1, 2초 정도 이제 소요가 됐는데 지금은 그거를 이제 염두에 두고 살펴보신다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한 10여 초 정도가 소요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추정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잠시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의 시간쯤이 이제 흘렀는데 역시나 역시나는 아니고 이 컨버전스 워닝 자체가 여전히 이제 발생하는 걸로 봐서 이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한 점이 있지 않은가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른 조치를 하기 전에 일단 지금 상태에서 어느 정도 성능이 나왔는가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성능을 확인할 때는 이제 두 가지를 이제 다 봐야 되는데요. 훈련 데이터에 대한 성능하고 시험 데이터에 대한 성능을 두 가지 다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이제 모델에 predict라고 하는 메소드가 준비가 되어 있고 xtrain을 이렇게 이제 넘기면 아웃풋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아웃풋이 6만 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예전과 마찬가지로 train labels와 이제 비교를 하시면 참거짓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구현한 점이랑 살짝 다른 점은 우리는 이제 이렇게 구현했죠. 우리는 이런 식으로 구현했죠. 그러니까 함수 스타일로 호출이 가능하도록 구현했는데 요 scikit-learn이라는 라이브러리는 이제 명시적으로 predict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도록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그게 뭐 스타일이 스타일니까요. 근데 보시면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불렀나요? 채점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요 채점이 6만 개나 되니까는 이거를 그 개수를 보는 것보다는 이때는 이제 바로 정확도로 보는 게 좀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도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그냥 채점의 평균 값입니다. 지난번에도 살펴보신 것처럼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규모가 좀 있으니까는 소점 두 자리 정도까지 퍼센트로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어떤가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죠? 소점 한 자리 정도만 봐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정확도가 95%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나쁘지 않은 정확도를 이제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확인 말씀드릴 것은 얘가 리니어 모델이다 라고 하는 점을 확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즉 이것은 아직 신경망이 아닙니다. 그런데 신경망이 아니면 아까 뭐 모종의 한계점이 있고 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현재 데이터에 대해서는 한 95에 가까운 수준의 성능을 보입니다. 그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